2004년 7월 29일입니다. 한 남자가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마지막입니다. 아침 7시 42분입니다. 흐릿한 CCTV 화면 속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변호사 김도현, 29살입니다. 한 달 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죠. 피처폰을 주머니에 넣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어깨는 곧고 걸음은 일정합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출근길입니다. 3초 뒤 화면이 끊깁니다. 딸깍. 다음 프레임입니다. 골목 입구입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성인 남성의 단순 가출이라는 판단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의 흔적은 계속 움직입니다.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누군가는 그의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날 아침 7시 42분입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간 남자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사라지게 만든 걸까요? CCTV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어있는 화면만 남겨두었을 뿐이죠. 김도현은 문제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그는 완벽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대형 로펌 수습 변호사 시절부터 성실함으로 이름을 알렸지요.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었고 서류 정리는 늘 정확했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도현이 형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뢰인 미팅 준비도 철저했고 판례 검토도 빈틈이 없었죠. 의뢰인들의 평가도 같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였어요. 설명은 명확했고 연락도 잘 됐습니다. 2004년 봄입니다. 김도현은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경력은 탄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은 흔들릴 일이 없지. 그에게는 약혼녀 박서윤이 있었습니다. 26살, 대학 강사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옷차림은 단정했지요. 김도현의 어머니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얌전하고 예의 바른 아이야. 두 사람은 2003년 여름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맞선이 낯설지 않던 시절이었죠. 몇 차례 차분한 대화를 나눈 뒤 6개월 만에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은 2004년 8월로 잡혔습니다. 강남역 근처 예식장, 하객은 약 200명 예정이었습니다. 예단과 패백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모두가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단정한 집안, 계획된 결혼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종 3주 전인 7월 초입니다. 김도현은 생명보험 계약서를 다시 꺼내 확인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계약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수익자랑 보장 내용을 꼼꼼히 물어보셨어요. 보험금은 사망 시 1억 원 규모였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수익자는 부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원래 꼼꼼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7월 중순입니다. 김도현은 휴대전화 요금제를 변경합니다. 당시는 피처폰 시대였습니다. 통화 품질과 요금제가 중요한 시절이었죠. 통신사 직원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본 요금제에서 문자 데이터가 포함된 요금제로 바꾸셨어요. 앞으로 많이 쓸 것 같다고 하셨죠.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7월 20일 무렵입니다. 김도현은 은행에서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합니다. 급여 통장과는 별도의 개인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돈은 넣지 않았습니다. 개설 후 입금된 금액은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말했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 때문에 만드는 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죠. 2004년은 인터넷 뱅킹이 막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다니던 때였지요. 이런 변화들을 그때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혼녀 박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 씨는 원래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보험이나 통장도 늘 신경 쓰던 사람이었고요. 회사 동료들 역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성격이니까요. 가족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가 보다 했어요. 평범함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이렇습니다. 먼저 사소한 것들이 바뀝니다. 하나하나는 설명이 가능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부르지요. 실종 일주일 전 7월 22일 저녁입니다. 김도연은 약혼녀 박서윤과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프랜차이즈 커피숍이었습니다. 박서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식장 이야기하고 신혼여행 얘기도 했어요. 제주도로 가기로 했거든요. 2004년에는 국내 신혼여행이 더 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어요. 도연 씨가 일정을 혼자 정하고 싶다고 했어요. 섭섭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준비할 게 많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커피값은 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시간은 오후 8시 17분입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김도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박서윤이 그를 본 마지막 순간입니다. 실종 사흘 전 7월 26일입니다. 김도현은 평소처럼 근무했습니다. 계약서 검토, 미팅, 정리된 퇴근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기록에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직전 그는 담당 사건 파일을 모두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 USB는 사무실 서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백업했을까요? 왜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실종 하루 전 7월 28일입니다. 김도연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 37초입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날 밤 김도연은 혼자 사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입니다. 2004년 7월 29일 김도연은 집을 나섭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말이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단정한 사람일수록 가장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범함 속의 균열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소하고 합리적이며 의심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2004년 7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7시 30분 김도연은 집을 나섭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원룸 빌라 2층 혼자 살던 공간이죠. 이웃 주민은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문 닫히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 소리. 평소처럼 또박또박했어요. 출근하는 소리였죠.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늘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김도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입던 옷입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고 구두는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5분경 빌라 앞 편의점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힙니다. 화면은 흐릿합니다. 2004년 당시 CCTV 화질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지요. 하지만 윤곽은 분명합니다. 검은 정장, 서류 가방.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걸음은 일정합니다. 7시 39분.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방향으로 걷는 모습이 인근 상가 CCTV에 잡힙니다. 역시 흐릿하지만 자세는 곧습니다. 7시 42분.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신호 대기, 녹색 불. 그리고 건넙니다. 골목 입구. 3초 뒤 화면. 그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김도연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오전 9시. 강남역 인근 김도연이 근무하던 법률사무소입니다. 출근 시간은 보통 9시였습니다. 그는 지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날 김도연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료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형은 항상 일찍 와서 책상 정리부터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9시 30분.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벨 소리는 울립니다.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2004년은 피처폰 전성기였습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은 이미 80%를 넘던 시절이지요. 전화가 울린다는 건 전원이 켜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전 10시. 대표 변호사가 묻습니다. 도현이 어디 갔어? 연락이 안 됩니다. 아프나? 전화는 울리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대표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상하네. 무단결근할 사람이 아닌데. 오전 10시 30분. 김도현의 점심 미팅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정오에 예정된 중요한 기업 자문 미팅이었지요. 후배 변호사가 대신 전화를 합니다. 급한 사정이 생겨 오늘 미팅이 어렵습니다. 김도현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생활 동안 미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후 1시 휴대전화가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입니다. 다시 전화를 겁니다. 자동 응답음이 나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아침까지 벨이 울리던 전화였습니다. 피처폰 배터리는 하루 만에 방전되지 않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후 3시 법률사무소는 김도현의 부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담당 업무는 다른 변호사들에게 임시로 분배됩니다. 내일은 나오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6시 회사에서 김도현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갑니다. 혹시 도현이가 집에 있나요? 아니요.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출근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제 통화했을 때는 멀쩡했는데요.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저녁 7시. 약혼녀 박서윤도 이상함을 느낍니다. 김도현은 퇴근 후 반드시 전화를 하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날은 연락이 없습니다. 박서윤이 먼저 전화를 겁니다. 역시 꺼져 있습니다. 그녀는 회사로 전화를 겁니다. 도현 씨, 아직 회사에 계세요? 아니요. 오늘 출근을 안 하셨어요. 그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저녁 8시 47분. 박서윤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피처폰 특유의 짧은 알림음입니다. 발신자는 김도현의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박서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마침표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곧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야? 연락해줘.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이상했습니다. 김도현은 이런 문자를 쓰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항상 존댓말을 썼고 문장 끝을 정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때 사람들은 보통 이유를 남깁니다. 미안함이든 설명이든 말이지요. 하지만 이 문장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상황만 정리하듯 남긴 말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 박서윤은 잠들지 못합니다. 다음 날 7월 30일입니다. 김도현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 가족, 약혼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하지만 그의 흔적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도, 카드 사용 내역도, 교통카드 기록도 없습니다. 2004년은 아직 디지털 추적이 완벽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치 누군가 모든 연결을 끊어놓은 것처럼, 아니면 그가 더 이상 흔적을 남길 수 없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도 도시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넜고 신호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의 시간만은 그 골목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오전 7시 42분. 골목 입구. 텅 빈 화면. 그리고 그 이후 침묵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김도현의 가족은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습니까? 어제 아침부터입니다. 출근했다고 나갔는데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다툼이나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작성하다가 잠시 펜을 멈춥니다. 29살, 성인 남성, 결혼을 앞둔 상황.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 가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을 이어갑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며칠 내로 연락이 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지요. 기다리라고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하지 않나요?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만 성인의 경우 본인 의사로 이동했다면 강제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2004년 당시 성인 남성 실종에 대한 대응은 지금보다 훨씬 소극적이었습니다. 최소 48시간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48시간은 가족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도현이가 요즘 고민이 있어 보이진 않았나요? 아닙니다.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혼녀 박서윤을 만났습니다. 압구정동의 한 카페였습니다. 서윤 씨, 도현이가 무슨 말 안 했어요? 박서윤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이 문자밖에 없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 어머니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도현이는 이렇게 말 안 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실종 4일째 경찰은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마지막 신호는 7월 29일 오전 7시 45분 논현동 인근 기지국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신호가 끊겼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7월 28일 밤 편의점에서의 소액 결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은행 인출 기록도 교통카드 사용 기록도 없습니다. 모든 흔적이 7월 29일 아침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은 걸로 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현금만 있으면 그때는 얼마든지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PC방이나 찜질방도 있고요. 2004년은 실제로 그런 것이 가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경찰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논현동과 신사동, 압구정 일대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다녔을 법한 길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편의점, PC방, 찜질방, 고시원, 모텔,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CCTV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찍힌 골목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보관 기간이 7일입니다. 이미 삭제됐습니다. 2004년의 CCTV는 용량이 작았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기록은 덮어 쓰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8월 10일, 실종 12일째입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알려야 해. 전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열고 사진과 인적 사항을 넣었습니다. 흑백으로 출력된 종이가 쌓여갔습니다. 강남역 일대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됐네. 그 말만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8월 중순, 박서윤도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곧 돌아올 사람처럼 말이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8.20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8월 20일 예식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은 없었습니다. 박서윤은 웨딩드레스 대신 검은 옷을 입고 실종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9월 실종 2달째 경찰은 사건을 단순 가출로 정리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 단서가 없습니다. 그때
새로운 제보가 들어옵니다. 김도현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녹음이 재생됩니다. 나야. 잘 지내고 있어. 아버지는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 목소리, 우리 아들 아닙니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고의적으로 흉내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단순 가출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김도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도현은 스스로 연락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말이죠. 2004년 8월 초입니다. 처음에는 기사였습니다. 강남 변호사 실종 결혼 한 달 앞두고 사라져. 지역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6단 분량, 흑백 사진 하나. 김도현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기자는 담당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특이사항 있습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가출 가능성은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후속 취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 작은 기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신문을 오려 접어 두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알려줘야 누군가가 찾아줄 테니까요. 다음 날 케이블 뉴스에서 잠시 다뤄졌습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 30초 남짓한 분량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뉴스는 곧바로 날씨와 증시로 넘어갔습니다. 시청자들은 밥을 먹으며 흘려들었습니다. 요즘 실종 사건 많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8월 중순 포털 사이트에도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클릭 수는 많지 않았고 댓글은 금세 묻혔습니다. 불쌍하네요. 가출 아닐까요? 2004년의 인터넷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이나 PC방에서 뉴스를 받고 관심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원래 결혼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프레스센터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기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들을 찾아주십시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기사는 몇 줄 더 실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잠시 화제가 됐습니다.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가출 아니야? 결혼 앞두고 도망간 거겠지. 원래 조용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 김도현을 모르는 사람들이 김도현을 판단했습니다. 박서윤은 그 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8월 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김도현의 실종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쳐도 기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 계절이 바뀌는 동안 세상은 계속 새 뉴스로 채워졌습니다. 태풍, 선거, 연예인 사건들. 실종은 묘한 위치에 놓입니다. 사망은 끝이 있지만 실종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비극은 대중을 지치게 합니다. 결말이 없으면 사람들은 채널을 돌립니다. 10월, 가족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회원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매일 소식을 올렸지만 방문자는 점점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도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널 포기하지 않아. 댓글은 없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2005년 1월, 새해가 왔지만 가족에게는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2004년 7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월, 실종 7개월째. 경찰은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를 나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고 사람들은 꽃 구경을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도 드라마에도 어디에도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이미 김도현을 잊었다는 것을 말이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를 오래 기억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실종자 중 하나,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의 통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점점 편해졌을 것입니다. 세상이 잊을수록 거짓은 살기 쉬워지니까요.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는 지나가고 신호는 바뀝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시간은 여전히 2004년 7월 29일 아침 7시 42분에 멈춰 있습니다. 그 골목 어딘가에서 말이죠. 2005년 4월입니다. 실종 9개월째였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습니다. 소인은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아직 우편이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메일보다 손편지가 더 익숙했고, 특히 연세가 있는 세대에게 편지는 여전히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지요. 봉투는 평범한 흰색 A사 봉투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으로 적힌 주소도 단정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연락하겠습니다. 찾지 말아달라는 부탁드려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글씨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도현아, 살아 있었구나. 9개월 동안 버텨왔던 마음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문장이 어색했습니다. 마침표가 없었고 띄어쓰기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편지에 감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9개월 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상황만 정리하듯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들은 원래 이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존댓말을 썼고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찍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아주 미세한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라는 글자 가장자리에 희미한 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위 자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른 글자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모든 글자에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군가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려 붙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는 아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아들은 스스로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편지를 확인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도현 씨가 쓴 글을 모아서 다시 조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필적, 종이, 접착 흔적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씨는 김도현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쓰인 글자들이었습니다. 잉크의 농도도 종이의 상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경찰은 김도현의 집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수첩이 발견됐습니다. 수첩에는 뜯겨나간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필요한 부분만 골라 찢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고 아주 신중하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 가족, 약혼녀, 그리고 열쇠를 가진 사람들. 의심은 아직 이름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5월, 또 다른 단서가 등장합니다. 익명의 제보와 함께 USB 하나가 경찰서로 도착했습니다.
2005년 당시 USB 메모리는 막 대중화되던 시기였습니다. 64MB, 128MB면 충분히 귀한 물건이었죠. USB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야,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김도현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톤도 속도도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스피커 앞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10초, 20초,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주세요. 이건 우리 아들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억양이 다릅니다. 전문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김도현의 목소리를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주파수 분석 결과 의도적으로 음높이를 낮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이 남성 목소리를 흉내낼 때 나타나는 패턴과 유사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6월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김도현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통 시점은 2004년 12월, 실종된 지 5달 뒤였습니다. 통신사 기록에는 대리 개통자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서윤. 형사는 그녀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부탁을 받았다는 진술. 내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 개통해줘. 하지만 그 문자는 김도현의 원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선불폰에서 발송된 메시지였습니다. 발신 기지국은 박서윤의 거주지 인근이었습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려 붙인 편지, 흉내낸 목소리, 대리 개통된 휴대전화. 모든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살아있어 보이면 실종은 범죄가 아니라 사정이 됩니다. 자발적 선택이 되고 수사는 느려집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김도현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시간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계속 김도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2005년 8월입니다. 실종 1년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고 모든 관계자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다시 약혼녀 박서윤이었습니다. 박서윤은 세 번째 소환이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그녀는 이전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 김도현 씨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한 것 말고 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2005년 1월 김도현 씨 명의로 전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박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주소 아시죠? 네. 박서윤 씨 소유 오피스텔입니다. 여기에 김도현 씨를 전입시켰습니다. 박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 씨가 부탁했어요. 문자로요. 네. 형사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월에는 보험 수익자 변경, 6월에는 은행 계좌 개설, 모두 김도현 씨 명의입니다. 서류가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박서윤 씨가 직접 처리했습니다. 박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돌아올까 봐요.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그래도 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서윤 씨, 김도현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정말로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9월,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서윤 씨와 함께
움직이던 사람이 있습니다. 익명의 전화였습니다. 누굽니까? 최민호요. 대학 동기입니다. 경찰은 최민호를 특정했습니다. 당시 28살, 직업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2004년 여름부터 박서윤과 자주 만났습니다. 목격자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압구정 카페에서 자주 봤어요. 둘이 늘 같이 있었어요. 시점은 7월 중순. 김도현 실종 약 2주 전이었습니다. 최민호는 소환됐습니다. 박서윤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입니다. 친구가 어떤 일을 도와줬습니까? 아무것도요. 형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박서윤 씨 계좌에서 최민호 씨 계좌로 매달 50만 원씩 입금됐습니다. 정적. 이 돈은 뭡니까? 빌린 돈입니다. 1년 동안 이자 없이요. 최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협조하면 형량에 반영됩니다. 긴 침묵 끝에 최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입니까? 김도현 씨인 척하는 전화요.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서윤이가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목소리만 흉내 내달라고 했어요. 나야, 잘 지내고 있어. 그런 말만 하면 된다고. 녹음은요, 서윤이가 했어요. 제가 말하면 녹음해서 쓰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매달 50만 원씩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는요. 편지도 제가 했어요. 형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도현 씨 수첩에서 글자들 오려서 붙였어요. 서윤이가 시키는 대로요. 수사는 급격히 속도를 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 개통, 전입신고, 은행 계좌 개설, 모두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물었습니다. 왜 박서윤 씨는 이런 일을 계속했을까요? 최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돈 때문 아닐까요? 무슨 돈? 김도현 씨 돈이요. 통장에 꽤 있었다고 들었어요. 보험도 있었고요. 보험, 사망보험금 1억 원. 하지만 사망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방식은 하나였습니다. 김도현을 살려두는 것. 아니, 정확히는 김도현의 이름을 살려두는 것이었습니다. 10월, 검찰은 박서윤과 최민호를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사기, 공문서 위조, 명예도용. 언론은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약혼녀, 실종자 명예도용. 1년간 사칭 행각 드러나 박서윤은 변호인을 통해 말했습니다. 김도현 씨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직후부터 김도현 명예급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박서윤의 생활비가 되었고 여행비가 되었고 오피스텔 계약금이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김도현 명예대출 5천만 원. 박서윤 소유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재판은 11월에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김도현 씨는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검사는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김도현 씨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긴 침묵 끝에 박서윤은 말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2004년 가을쯤부터요. 그런데도 왜 명의를 도용했습니까?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검사는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피고인,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는 떠났어요. 그 문장이 법정에 남았습니다. 떠났다, 죽었다는 말도, 살아있다는 말도 아닌 가장 모호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살인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그 이름이 얼마나 오래 사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전화가 걸리고 집이 생기고 돈이 흐릅니다. 마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부재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울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윤은 담담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듯이 말이죠. 2006년 2월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가족과 기자들, 그리고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은 길었고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피고인 박서윤을 사기죄 및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짧은 순간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진 판결. 피고인 최민호를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제야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재판장은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작 3년입니까? 재판장은 한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유족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증거요. 어머니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람이 사라진 건 아무 일도 아닌 겁니까? 재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었고 사망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람의 죽음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사용된 사건으로 정리됐습니다. 사기, 공문서 위조, 명예도용, 김도현의 실종은 법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심을 유지한다. 그 문장으로 법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김도현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미는 압니다.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2006년 6월 박서윤은 수감됐습니다. 경기도 의왕 여자교도소였습니다. 형기는 3년. 모범 수용자라면 절반도 채우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형량이었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사건을 다뤘습니다. 약혼녀, 실종자 명예 도용으로 실형. 그리고 관심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해 여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갔고 도시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현의 이름은 다시 한번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아주 작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2006년 여름 경찰청은 실종사건 대응 지침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성인 실종사건도 초동 48시간 내 적극 대응, 가족 진술의 비중 상향, CCTV 확보 시점 조기화.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장은 말했습니다. 김도현 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익명의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침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실종 사건은 여전히 뒤로 밀립니다. 정치권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실종자 가족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시작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어머니도 그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2004년에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경찰은 가출이라 합니다. CCTV는 이미 지워졌습니다. 사연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청와대 앞, 경찰청 앞, 실종자를 찾아주세요. 언론은 잠깐 찍고 떠났습니다.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7년 박서윤은 가석방됐습니다. 수감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도현 씨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출발했고 카메라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리모컨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저 사람은 나왔는데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실종 4년째.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추가 단서 발견 시 재수사. 형식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가족의 시간은 그 문장 안에 갇혔습니다. 아버지는 늙어갔고 어머니는 병을 얻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년 7월 29일 그들은 거리에 나갔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전단지는 해마다 낡아갔고 사진 속 얼굴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2012년 법원은 김도연에 대해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망과 같은 효력이었습니다. 보험금 1억 원이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가족은 받기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아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2015년 박서윤은 개명했고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만 남았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2018년 어머니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알아볼 수 있을까? 아버지는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이 위로라는 것을 말이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가족에게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2023년 실종 19년째 김도연이 살아있다면 48살이었습니다. 제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CCTV 보존 기간이 늘었고 초동 수사는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김도연에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건은 법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삶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그는 여전히 실종자입니다. 사회에게 그는 이미 잊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모든 것을 덮어준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은 증거를 지웁니다. 기억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김도현은 죽었다고 말할 수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채 영원히 사라진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입니다. 김도연이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기록상으로 그는 실종자로 남아 있습니다. 발견된 것은 없고 확정된 결론도 없습니다. 그의 사진은 낡았습니다. 2004년에 찍은 증명사진, 29살의 얼굴입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올해 50살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를 봤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목격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공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80을 넘겼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져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창가에 앉아 하루 대부분을 보냅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끔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현이가 돌아오면 날 알아볼까? 간병인은 손을 꼭 잡아줍니다. 알아보실 거예요.
그 말이 위로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현아, 아빠 여기 있다. 장례식장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침묵이 가장 정확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29일, 실종 20주년입니다. 강남구청의 작은 광장에서 조용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오랫동안 이 사건을 기억해 온 몇 사람들입니다. 사진 한 장이 놓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김도현입니다. 그 웃음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20년 전, 이 사건을 처음 취재했던 사람입니다. 20년 전 오늘,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 질문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순수한 궁금증이죠. 하지만 그 질문은 아픕니다. 세상은 결말을 원합니다. 결말이 없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그래요. 20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새로운 삶을 사셔야죠. 모두 선의의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실종이 무엇인지. 실종은 단순한 부재가 아닙니다. 실종은 질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외로웠을까? 나를 기억했을까? 이 질문들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사망은 끝입니다. 슬프지만 명확합니다. 애도할 수 있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은 다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기다림도 슬픔도 죄책감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더 했어야 했을까? 그날 왜 더 붙잡지 않았을까? 가족은 평생 스스로를 신문합니다. 이것이 실종의 잔인함입니다. 죽음보다 긴 고통입니다. 김도현의 실종은 더 특별히 잔인했습니다. 그의 부재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자원처럼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번 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기억의 죽음입니다. 김도현은 첫 번째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2004년 7월, 그 아침 어딘가에서 말이죠.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한,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입니다. 매년 수천 명이 실종됩니다. 대부분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일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계가 됩니다. 숫자가 됩니다. 올해 실종자 10,000명. 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10,000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10,000개의 멈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습니다. 너무 많은 비극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사진 속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약혼자였습니다.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그에게도 평범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결혼, 가정, 내일, 그 모든 것이. 2004년 7월 29일 아침 7시 42분 그 골목에서 멈췄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제도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찾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종은 조용합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잊힙니다. 하지만 실종은 가장 폭력적인 부재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김도현의 어머니는
8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이후의 시간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종이 남기는 상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다큐를 여기까지 봤다면 당신은 김도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도현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기억은 증거입니다. 기억은 저항입니다. 기억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동안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연대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묻겠습니다. 그 질문이 언젠가 누군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잠깐, 이 사람 어디서 본 적 있는데 그 한 번의 멈춤이 20년 기다림의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도현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동안, 이 이야기가 남아있는 동안, 그의 이름이 불리는 동안 수사는 계속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김도현, 29살, 2004년 7월 29일, 아침 7시 42분, 사라진 사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기다림은 아직 현재형입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